안녕하십니까. 2학년 물리학 원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앞서 선생님과 함께 복습했던 1단원의 힘과 운동 및 에너지와 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12문제이며 이 문제들은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에서 가져왔습니다. 영상 맨 끝에 평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끝까지 잘 수강해 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의 속력은 같다. 우선 ST 그래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곧 속도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VA는 A의 속도이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보면 10분의 마이너스 100이므로 마이너스 10m/s입니다. VB는 마찬가지로 10분의 이번에는 플러스 100이므로 10m/s가 되겠죠. 자, 여기서 속력을 물었으므로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0과 10의 크기가 같으므로 속력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 여러분 5초일 때 그래프를 보면 위치가 어떤가요? 서로 위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초일 때 A와 B가 만납니다. 0초부터 10초까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V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AB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VB는 10이고 VA는 마이너스 10이므로 A에 대한 B의 속도는 20m/s입니다. 이때 A와 B의 속도가 모두 변하지 않고 일정하므로 상대 속도 또한 20m/s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림은 직선 위에서 같은 지점에 있던 두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운동할 때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기억 보기부터 보면 AB의 속도 차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이다. 우선 속도 차이를 구해봐야겠죠. 2초일 때를 먼저 구해보면 각각의 속도는 VA는 만약에 A의 속도를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VA는 그래프를 보면 4m/s입니다. 자, 그리고 VB는 크기가 2인데 방향이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2m/s입니다. 따라서 VA-VB 속도의 차이는 6m/s입니다. 다음은 4초일 때입니다. 4초일 때 A의 속도는 여기 시간 4초일 때를 보면 8m/s입니다. 그리고 4초일 때 B의 속도는 마이너스 4m/s입니다. 따라서 4초일 때는 A와 B의 속도 차이가 12m/s로 4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가속도의 크기를 물으면 VT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VT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가속도를 알 수 있겠죠. 자, A의 기울기가 B의 기울기보다 2배 더 큽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입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2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6m이다. 자, 이때 거리를 물어본다면 VT 그래프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면적을 봐야겠죠. VT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2초일 때 A의 이동 거리 SA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인가요? 4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SB는 요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2m인데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으므로 마이너스 2m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6m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를 출발할 때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초기 속도를 알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어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초기 속도 v0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축이 시간이 되고 y축이 속도가 됩니다. 이때 초기 속도는 0이었으므로 이 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선 x축의 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시간을 앞에 그래프와 똑같이 나타내주면 됩니다. 2, 4, 6, 8. 이때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 즉 A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속도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이 면적이 속도 변화량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 2초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하면. 그러면 얘가 처음에 0이었는데 마이너스 8까지 속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입니다. 따라서 4초에 점을 찍게 된다면 이 속도 변화가 0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 마이너스 8m/s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4초에서 6초 동안은 가속도가 플러스 2입니다. 요 넓이를 구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2 곱하기 2라서 4입니다. 그런데 플러스이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 다음 또 6초에서 8초 동안은 속도 변화가 없으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3초일 때 속력은 8m/s이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8, 마이너스 8인데 크기를 구하려면 플러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3초일 때 속력은 8m/s. 여기가 3초니까 속력은 8이 됩니다. 4초부터 6초까지 속력이 감소한다. 선생님이 앞에 말한 것처럼 속력은 곧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로, 속도 자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로 증가하지만 속력, 절대값을 취하면 그것은 값이 점점 줄어들므로 4초부터 6초까지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보기입니다.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자, 운동 방향은 여러분, 뭐의 방향과 같은가요? 그래프 해석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방향은 곧 속도의 방향입니다. 그럼 1초일 때와 7초일 때의 속도의 방향, 즉 부호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1초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 7초일 때도 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렇다는 말은 속도의 방향이 둘 다 변하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투명한 원통을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그 속에 질량이 같은 자석 A와 B를 넣었더니 B가 A 위에 떠서 정지해 있었다. 이때 저울에 나타난 값은 40N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일까요? 작용 반작용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석 B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질량이 같은 자석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밑에 저울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럼 힘을 한번 분석해 보면 B는 현재 정지해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B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구해봅시다. 우선 B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밑으로 작용하는 mg라는 중력이 있겠죠. 이때 g는 10m/s 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의해서 위로 밀리는 자기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 힘 mg와 자기력이 서로 평형을 이뤄야지만 B가 정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냐면 자기력이 크기를 구하면 곧 mg와 같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 B의 질량이 m이고 질량이 같다고 했으므로 A의 질량도 m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A를 자세히 보면 B는 A에 의해서 위로 밀리지만 A는 B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밀립니다. 따라서 자기력의 방향은 밑에 방향이 되고 이 자기력의 크기는 아까 위에서 구한 것처럼 mg입니다. 두 자기력의 크기가 같은 이유는 작용 반작용 때문이죠. 자, 그리고 A와 저울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밑에가 저울이에요. 이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건 무슨 힘이라 부르나요?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죠.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을 다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A도 정지해 있죠. A도 정지해 있으므로 이 수직 항력과 이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뤄야지만 A가 정지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겠어요? 자기력 플러스 mg니까 자기력이 mg라서 2mg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A가 저울에 의해서 떠받쳐지니까 A도 저울을 똑같이 EMG라는 힘으로 밀고 있겠죠. 그게 바로 저울에 나타나는 값 40N입니다.
자, 그럼 EMG를 40이라고 놓으면 이 G는 1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0M이 40이 되니까 M은 2kg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기를 보면 A의 질량은 2kg이다. 이거 맞는 보기죠.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다.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이 자기력의 크기 mg와 같았나요? 아니요, 2배였어요. 그쵸? 수직항력이 2 곱하기 자기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 맞나요, 여러분? 작용-반작용은 몇 물체에 작용하는 거였어요? 힘의 평형과 다르게 두 물체에 작용하고 서로 반대, 서로 힘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작용-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가 틀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물체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질량이 3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 F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였더니 두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운동하는 동안 3kg인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10N이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일정한 속력이면 어떤 정보를 주냐면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요? 알짜 힘이 있으면 물체는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지 않아요.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속력이면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물체도 등속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때 이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mg인데 질량이 5고 밑으로 g가 10이기 때문에 50N입니다. 그런데 얘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T가 50N이라서 0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력은 같은 줄에 묶여 있으며 항상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장력도 50N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3kg인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10N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10N이 작용합니다.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언제나 마찰력은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려면 이 F가 몇 뉴턴이 되어야 할까요? 50 더하기 10 해서 60N이 돼야겠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때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림은 질량비가 2대1인 물체 A와 B가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정면 충돌하였을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A와 B의 질량 B는 우선 MA 대 MB라고 쓰고 질량 B는 2대1입니다. 그런데 운동량의 B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P 대 마이너스 0.5P. 그렇다면 A와 B의 운동량의 B, PA 대 PB는 P는 MV죠. MAVA 대 MBVB로 쓸 수 있고 이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인가요? 크기만 구해보면 4대 1입니다.
왜 크기만 구하냐면 여기서 속력을 물었기 때문에 부호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A 대 VB의 절대값의 비, 즉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나요? 2 대 1이 되겠죠. 따라서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2배가 됩니다. 니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P이다. 자, 충격량의 크기 기억나나요?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었습니다. 이때 F는 피니시고 I는 이니셜입니다. 나중 빼기 처음. 나중 운동량이 얼마나 됐나요? 0.5P가 됐고 A의 경우에는 처음에 2P였습니다. 따라서 0.5P 마이너스 2P를 해주면 마이너스 1.5P가 되겠죠. 그런데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으므로 절대값을 취해주면 1.5P가 되겠죠.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충돌 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운동 방향. 여러분들, 운동 방향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속도의 방향이라 했죠. 그런데 속도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왜요? P가 mv이기 때문에 V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중 운동량을 보면 0.5p, p 둘 다 양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였는데 나중에는 같아진 것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모두 맞아서 5번이 됩니다. 그림은 물체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P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하여 최저점인 Q를 지나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5h, h인 두 지점을 각각 v, e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공기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 라는 것에서 우리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나요?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보존되죠. 이것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P점, Q점, 그리고 이 지점,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습니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EP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가 아니네요. 모두 같아야 되니까 는으로 쓰겠습니다.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E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더하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높이가 2.5h니까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2.5mgh가 될 거고 그 다음 속도가 v이므로 2분의 1 mv제곱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 이 두 개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높이와 속도를 알고 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h니까 mgh 더하기 2분의 1 이번에는 똑같이 m인데 2v의 제곱이 되겠죠. 4v 제곱이니까 2랑 약분하면 2v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이 두 개의 식에서 정리를 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mgh는 곧 mv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하면 EP와 EQ도 구할 수 있겠죠. 일단 P 지점에서는 정지 상태로 출발했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0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럼 이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겠죠. 이 높이를 H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p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HP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역학적 에너지와 이 P가 같으므로
여기에 만약에 mv제곱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5 mgh에다가 2분의 1 mgh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6 mgh니까 총 3 mgh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P는 3H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EQ를 구해보겠습니다. EQ는 여기서의 속도를 VQ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중력 포텐셜이 있나요, 없나요? 지면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중력 포텐셜 없고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있어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2분의 1 MVQ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3mgh인데 mgh는 mv 제곱이죠.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3mgh 대신 mv 제곱을 대입하면 VQ를 V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VQ를 구해보면 루트 6V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한 후 용수철과 충돌하여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E이다. 자, 여기서 질량이 2M인 물체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마찰면에서 마찰력이 한 1이 일부 에너지로 바뀌면서 마찰력이 얘의 역학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일부 에너지가 마찰력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운동 에너지보다 이때는 줄어든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 보존된 에너지가 모두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정지할 때까지 탄성 포텐셜로 다 변하는 겁니다. 여기 마찰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마찰면을 지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선생님이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찰면을 통과한 후에 마찰면 통과 후에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 즉 줄어든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이 K는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2분의 1 mv0 제곱 마이너스 FL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식이 왜 나왔냐면 우리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있었어요. 1. 운동 에너지 정리. 이게 뭐였나요? W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런 식이 있었죠. 자,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고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나중 빼기 처음. 얘를 이항하면 나중 빼기 처음이 되죠. 그게 마찰력이 한 1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면 이 마찰에 의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됐나요? 자, 이 식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면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탄성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왜? 용수철을 압축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를 가지고 있던 애가 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탄성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이 탄성 에너지의 크기가 처음에 2였대요. 근데 질량이 2배일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나를 묻는 문제입니다. 질량이 2배일 때는 마찰력이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찰력이 2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찰력은 보통 이렇게 소문자 F로 쓰는데 F는
뮤K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뮤K는 물질마다 정해진 마찰 계수예요. 운동 마찰 계수. 얘는 상관없고 이 N은 수직 항력인데 수직 항력은 보통 질량이 2배가 되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2배일 때는 마찰력이 2배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질량이 2배인 물체일 때 요 다음에 마찰면을 지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EK'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EM에다가 V0 제곱이 초기 에너지가 되겠죠. 이쪽 부분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번에는 마찰력이 2배니까 작용하는 힘이 EF가 되고 길이는 여전히 L이죠. 자, 이때 이것을 2분의 1로 묶는 게 아니라 2로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mv0 제곱 마이너스 FL이 되겠죠. 이거 뭐랑 같아요? 아까 구했던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랑 같아요. 따라서 질량이 2배가 되면 이 탄성 에너지는 2배가 저장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일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 A가 마찰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B와 충돌하여 함께 L만큼 운동한 후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F로 같다. 여기서도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여러분. 자, 문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마찰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럼 이 전에는 뭔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말고 또 하나 보존되는 게 뭐였어요? 운동량이죠. 운동량 보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 나중에 합쳐졌을 때 요 직후에 합쳐진 직후 운동량과 같겠죠. 그때 운동량 보존은 MV는 나중에 여기 마찰면에서 합쳐진 직후의 속도를 V'이라고 하면 M과 M이 합쳐졌으니까 2M V'으로 운동량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합쳐진 직후에는 속도가 처음에 2분의 1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쓰이는 것이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델타 EK,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1과 같다. 그런데 2분의 1,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얘가 V'이라는 속도로 이 직후에 운동을 하는데 마찰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줄어서 정지를 했어요.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이때 속도가 0이므로.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냥 얘 초기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이 되겠죠. 2분의 1, 질량이 2m이고 속도는 아까 구했죠. 2분의 1 V의 제곱.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마찰력이 한 1과 같다는 거예요. 마찰력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EF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L을 구하면 8 F분의 정리하면 MV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1이 결국에는 얘 운동 에너지 감소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 원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맞는 식입니다. 선생님이 빨리 풀기 위해서 부호를 생략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절대 온도가 T0, 부피가 V0인 이상기체가 Q0의 열량을 흡수하여 부피는 변하지 않고 절대 온도가 TA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부피는 변하지 않고 밑줄 치고 무슨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등적 과정에서는 델타 V가 0이죠.
자,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떠올려 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형식으로 쓸 수 있나요? 와플 주세요. Q는 와플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W를 P 델타 V로 바꾸는 거 기억나죠? 이때 델타 V가 0이에요. 델타 V가 0이면 P 델타 V도 당연히 0이겠죠. 그러면 W가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때 Q는 델타 U입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Q0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Q0, 그대로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0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이다. 아까 델타 V가 0이어서 W가 0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TA는 T0이다. 아까 델타 U가 0보다 컸어요. Q0만큼. 열을 흡수했으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했었나요, 여러분? 절대 온도 T에 비례했어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T도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 온도 TA가 처음 온도 T0보다 큽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만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외부와 단열된 실린더에 전원장치와 스위치 및 저항을 연결하고 단열된 피스톤은 핀으로 고정시켰다. 자, 여러분, 핀으로 고정시켰다가 나중에는 핀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과정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이 전원장치가 저항에 전류를 흘러주면 이 저항장치에 열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열을 가해주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핀으로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첫 번째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에서는 델타 V가 0이죠. 그래서 뭐가 0이에요? P 델타 V가 0이어서 W가 0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와플 주세요인데 W가 0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한 열량이 곧 내부 에너지에만 쓰이겠구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겠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닫고 기체에 열을 가하는 동안 실린더 내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열을 가하니까 당연히 얘가 플러스고 델타 U도 플러스가 돼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스위치를 열고 이제 스위치를 연 상황을 보겠습니다. 얘를 열면 어떤 과정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때 문제를 보면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무슨 과정일까요? 그렇죠. 단열 과정입니다. 문제에서 힌트를 잘 주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단열 과정에서는 뭐가 0이에요? 당연히 출입하는 열이 없으니까 Q가 0이겠죠. 그러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되었습니다. 이때 W가 0보다 커요. 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단열 팽창이구나. 단열 팽창인데 이게 0보다 크면 델타 U는 어때요? 0보다 작아야 이 두 부호가 맞겠죠. 델타 U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스위치를 열고 핀을 제거한 후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아니에요. 감소합니다. 스위치를 열고 핀을 제거한 후에 기체는 단열 팽창한다. 아까 단열 과정이면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단열 팽창이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은 어떤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따라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과 BC 과정에서는 Q1, Q2의 열을 흡수하고 CDDA에서는 열을 방출한대요. 한 번 순환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W는 열기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흡수한 열을 다 더하면 Q1 더하기 Q2겠죠. Q1 더하기 Q2. 그 다음 방출한 열은 Q3이랑 Q4를 모두 방출했어요. 이렇게 해서 W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 효율의 정의에 의해서 열 효율은 흡수한 열분의 W예요. 내가 흡수한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가 열 효율이었죠. 그럼 이거를 구해보면 Q 흡수는 Q1 더하기 Q2죠. 아까 위에서 W는 Q1 더하기 Q2 마이너스 Q3 마이너스 Q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 값으로 대입해서 구해봅시다. 이게 4Q, 밑에가 4Q, 그 다음 위에는 4Q에서 3Q를 빼는 거죠. 그럼 4Q분의 Q가 되고 이것은 Q가 약분되면서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열 효율이고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 주라고 여기 보기에 되어 있어요. 4분의 1은 몇 퍼센트인가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25%가 됩니다. 2번이 되겠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개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시험의 성적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생님이 안내에 공지한 대로 원래는 수행평가를 3번 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등교 계약 때만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를 발표까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필과 수행의 비율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1회 지필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비율을 2회보다 조금 적게 두었어요. 25%. 이 1회 지필고사가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2회 지필고사는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등교에서 기말고사 비율이 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는 1회 지필평가, 즉 중간고사 기간에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에도 대비를 해야겠고 퍼센트는 20%, 그리고 이 탐구 보고서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기말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 출제 범위가 1단원 전체예요. 1단원 역학과 에너지 전체를 공부하면 되고 중간고사는 총 25문항이고 배점은 100점입니다. 서술형 평가는 각 10점씩 10문항이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